네, 매주 화요일에 워커노믹스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리틀 테네시 님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한국 설마 혹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선제 타격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고동현 님이 영국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개념이다 말씀 주셨고요. 전쟁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워커노믹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그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우리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북한이 뭐 우리를 갖다가 이기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일단 북한 같은 경우 상당수의 이 방사포라든가 장사정포들을 우리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때리면은 우리가 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게 떨어지면은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런 점에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다. 이기긴 이기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요즘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와 또 얼마 전엔 초음속 미사일까지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피해 줄 수도 있다는 게 큰 우려스러운 점이죠. 아까 이성환 평론가가 지적했던 어떤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참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네요. 네, 그 비합리성의 또 중요한 근원이 이제 핵무기. 그것이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져올지 모르죠. 그렇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님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 또 이란이 있고 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전쟁이 확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난 한 주 사이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난 벌써 한 9일, 10일 이런 때부터 계속 대한 미사일을 이 홍해 쪽에 항행하는 이런 함정들에게 발사를 했고요. 심지어 뭐 미군 함정들에게까지 발사를 해갖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드디어 미국과 영국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난 12일에 후티 반군의 기지들을 갖다가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설이나 무기고 같은 데 한 60개, 70개 정도의 목표에 대해서 8시간에 걸쳐서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지금 후티 반군의 기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후티 반군이 이제는 미국 선박에 대해서도 계속 대한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요. 뭐 이란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란이 좀 여기서 계속 뒤에 빠져 있는가 싶더니 또 바로 지난 15일에 이번에는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이죠. 해외 정보기관의 지부 사무실을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모사드 비밀 이 사무실을 폭격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아르비라면 우리가 옛날에 2004년에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또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거기서 또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르비를 폭격을 한 건가요? 아르빌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의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폭격했다. 그렇군요. 이라크는 반응은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는 뭐 사실 이런데 크게 말려들고 싶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반응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대담한 움직임들이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근데 더 큰 확전이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당연히 경제 측면에서도 이게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에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닌가, 진짜 대규모 확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든 물밑 접촉을 통해서, 특히 이게 그 핵심 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이란에게 이거 좀 말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란이 북한과 친밀하다 보니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뭔가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확전에 나설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해서 점점 더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란이 미국 선박을 납포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이라크의 아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폭격을 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네네. 이번에 혁명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확전을 해보자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바이든은 그럴 처지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 문제도 걸려 있고, 지금 또 미군이 이것도 방금 앞서서 이승현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한국 상황, 동북아 상황과도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중동이 확전된 사이에 이 동아시아에서 이상한 또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지금 양면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 자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대책 없이 벌리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양면 전쟁은 미국 군사력이 지금 분산되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엄청난 이 자원이 쏠려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북아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벌어지면은 이건 단순한 테러 집단의 준동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국가 대 국가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내에서의 또 후티 반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이 배경에 사실 종교적인 배경이, 사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충돌이란 종교적 배경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슬람 내에 이 갈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단 뜯어볼 필요가 네네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란과 그러니까 아랍 세계와, 그러니까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뭐 쉽게 뭐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이슬람 내에서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내부의 흔히 얘기하는 시아파와 순니파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것부터가 사실 처음엔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네. 지도를 보면은 종파가 저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게 순니파와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표시한 건데요. 시아파가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정도, 그리고 예멘에서 좀 다수파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다 순니파 국가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니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아파도 사실은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아파 내에서도 분파가 되게 많아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시리아가 시아파고,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번에 지금 홍해에서 그렇게 이 분쟁이 일으키고 있는 후티 반군, 이들이 다 시아파인 네네, 그렇죠. 거죠? 지금 뭐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같은 경우, 시리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구성 자체는 순니파가 다수이지만은 네네. 정권, 이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헤즈볼라,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와 순니파, 시아파가 비교적 대등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시아파들, 헤즈볼라 반군을 열심히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예멘 같은 경우는 저 서쪽 예멘, 거기가 북예멘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다수가 또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 시아파 후티 반군을 또 이란이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예멘, 북예멘으로 나눠져 있다 통일된 나라가 예멘인데, 그중에 그렇죠. 북쪽은 시아파. 네, 주 북쪽에 시아파가 많이 있습니다. 남쪽은 순니파가 네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아파가 실제로 굉장히 강한
국가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반군이나 어떤 국가 내 정파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맞습니다. 이란은 거의 다 90% 정도가 시아파가 핵심인 나라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보나 가장 이 종주국스러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시아파의 대부로서 이쪽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시아파와 순위파 사이의 갈등이 실제로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면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원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같은 이슬람인데 싸우게 되는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이슬람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갈등의 골이 있는지 시아파와 순니파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좀 경제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네네. 사실 저는 이슬람 문제를 볼 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현실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이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시아파와 순니파가 초반에 갈라지게 된 거는 역시 이슬람 내부의 종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네. 후계자 문제. 아, 이 이슬람을 창시한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언자 무함마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면서 아랍 세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통일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슬람이 세를 떨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뭐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자가 어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급사를 했을 때 그때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이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이 후계 자리를 놓고서 당연히 그 이슬람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이 무함마드의 원래는 사촌인데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30살 정도 나갔고 거의 뭐 아들처럼 생각하던 이 알리라는 이 무함마드의 친척이 있었는데 네네. 이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가 어렸을 때서부터 무함마드를 잘 따르면서 진짜 이슬람이 거의 뭐 이슬람교도 원래는 이 무함마드가 굉장히 늦게 창시한 종교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40이 넘어서 그때 계시를 받고 그때서부터 일군 종교이기 때문에 예, 알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촌 형을 따라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이 이슬람을 큰 종교로 일궈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당연히 알리가 후계자이겠거니.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이를테면은 어떤 스타트업 큰 대기업을 무일푼에서 일군 그런 네네. 사업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후계자는 당연히 이 무함마드 가문에서 이어받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한 이 후계자로서 알리가 쭉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네.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어느 우리가 기업 보더라도 창업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막 인수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슬람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무함마드 시절에 이미 이슬람교는 크게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다른 기독교나 그런 것들은 탄압받고 순교하고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슬람은 이미 무함마드 생전에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고서 큰 종교 권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 권력을 둘러싸서 이거 그냥 순순히 우리가 무함마드 후손들에게 넘겨주기가 좀 그렇다. 무함마드가 유언장 쓴 거 있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를테면 거기 이사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이사회에서 야 무함마드의 뜻은 이걸 갖다가 대대손손 세습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아. 이 견해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이를테면 전문 경영인 지도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순위파고 아. 이 알리의 그 무함마드 혈족들이 계속 그 권력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쪽이 시아파입니다. 아, 이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순위파 그러면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뭐 이 현실 타협적이고 시아파는 뭔가 이게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런 그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시아파는 그건 혈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이 있죠. 아, 그러면 갈라질 땐 그렇게 갈라졌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쪽 그 크리스천 쪽에서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차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인들. 네, 상당히 맞습니다. 네.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순니파에서는 전문 경영을 내세웠다고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절대시하는 걸 굉장히 죄악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세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쿠란의 원론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이런 게 개신교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면 카톨릭은 보면은 이제 성상을 갖다가 이제 모시고 그리고 어떤 성인이나 교황 같은 이런 권위를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쉬아파는 이 쉬아라는 것 자체가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알리의 추종자. 그러니까 알리로부터 이어지는 그 종교 권력의 이 맥을 갖다가 우리는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게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로 이어진다고 보는 쪽이 바로 이 쉬아파입니다. 이맘이 카톨릭의 교황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네, 건가요? 그거 좀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옛날 우리 이 카톨릭 같은 경우도 과거의 교황은 단순히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쉬아파의 분파에서 보는 것도 이 이맘이 그래서 이 알리의 후손들, 알리의 자손들로 쭉 이어지면서 이게 계속 어디까지 이어지냐를 놓고서 이 쉬아파 내에서도 약간 좀 분파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맏아들 쪽과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할 때 맏아들 쪽을 따르는 이런 파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둘째 아들 파벌을 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게 몇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 쪽은 12이맘파라고 해서 그 혈통이 쭉 알리의 두 번째 아들인 이 후세인 쪽으로부터 이어지다가 12대 이맘에서 이게 갑자기 끊기거든요. 근데 12이맘파는 그 이맘이 이 대가 끊긴 게 아니라 그 이맘이 어디론가 은신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이 재림할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의 날이 오면은 지금 은신하고 있던 12번째 이맘이 다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쫙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파입니다. 12번째 이맘이 아직 살아있다. 살아졌는데 어딘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12번째? 9세기 정도일 9세기. 네. 좀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근데 하긴 뭐 크리스천은 예수의 재림을 믿으니까 네. 부활을 믿으니까 이렇게 뭐 비슷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신정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12이만파는 그런 인입장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쉬아파 전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어떤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거의 일체화된 그런 그런 걸 좀 추종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원래 태생 자체부터가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였거든요. 무함마드가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뭐 추대가 돼갖고 이런 강력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무력까지 한 손에 움켜쥐던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 쪽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당연시하는 그런 좀 풍조가 있죠. 그러면 수니파는 그렇지 않고요? 수니파는 그게 약간 좀 옅어진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가 혈통에 의해서 자연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에 따라서 결국에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절대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점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냐면은 지금 많은 아랍 국가들이 사실은 무함마드로부터 혈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 요르단이라든가 이런데 왕가들이 사실은 이 무함마드의 여러 후계 족보가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의 그 후손들로 쫙 이어져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정치 권력의 권위는 갖고 있는데 종교 권력까지 그렇게 다 움켜쥐진 않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따로 있고 대신에 그들을 갖다가 잘 포섭해서 이걸 보통 다루고 있죠. 수니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순위파가 왠지 그 현대 사회에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그 같이 공존할 수 세속 권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세력은 시아파에 있고 순위파는 조금 온건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복잡한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그래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무래도 이슬람권의 중심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이 그런 종교 권력과 좀 분리하면서 또 이런 나라들은 유럽과의 대결에서 근대화의 경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야, 우리 이슬람이 이렇게 후진적인 체제를 갖다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슬람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세속적인 측면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아랍 당시 이슬람의 주변부에서 이거에 반대하는 우리는 좀 전통적인 입장을 갖다가 취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등장한 유명한 게 와하비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무함마드 시절처럼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꾸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 뭐든지 아까 이게 순위파가 개신교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네. 개신교도 상당수는 뭐 리버럴하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 성경을 원리 원칙대로 해석을 해갖고 네. 원리주의로 빠져드는 극단주의들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위파 내에서도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얘네들은 시아파 뺨칠 정도로 더 극단적인 성향을 택합니다. 아무래도 네. 꾸란이라는 것이 이 경전 꾸란이라는 것이 이 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상당수 그런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다 따라갖고 이슬람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구시대적인 요소가 많게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 후에 나타난 아랍 권력들이 이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아, 그래요? 네. 순위파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와 메디나를 쥔 이 순위파 역시 종주국인데 네네네. 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던 지역이었어요. 다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호들이 자기네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갑자기 대박이 벼락부자가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구시대적인 토호들이 아무래도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좀 뭔가 좀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체제를 옹호하는 이런 와하비즘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 와하비즘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네. 그 사우디에서 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배경에서. 그래서 사실 순위파가 극단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럼 사우디도 그런 극단주의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랬었던 건가요? 그래도 사우디는 좀 많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왕가의 좀 이 영속을 위해서 그래도 막 서방과 좀 타협하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우디 왕자들 중에도 약간 그렇게 자금 지원을 몰래 하는 쪽들도 있고 사실 사우디계 자금들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사우디도 중동 불안의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고 뭐 혁신적인 프로젝트 많이 한다는 그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도 그 알사우드 가문이잖아요. 네네, 다 그 사우드 가문이죠. 같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또 이면에는 또 다른 네. 게 있네요. 다른 이제 신념. 복잡합니다. 아, 여기다가 이런 순위파의 쉬아파 같은 경우는 극단화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쉬아파는 이 순위파가 우상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쉬아파의 이런 여러 가지 혈통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배격하고 저놈들은 이단이야 하면서 거의 1200년 넘게 다수파로서 굉장히 억압을 해왔습니다. 쉬아파를. 순위파가 시아파를 쉬아파를 억압을 하는 계속 억압을 해왔죠. 관계군요. 그래서 쉬아파는 계속 소수파로서 계속 그 탄압을 받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란에서 다수파로 득세를 하니까 그 원한을 품고서 지금까지 이 계속 불구대천의 원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전에 유명했던 그 테러 단체들 알카에다, 네네. IS, 탈레반 이런 데들 익숙하잖아요. 우리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서 어느 파예요? 이 순위파입니다. 단체? 다 순위파예요? 네. 그리고 순위파에 굉장히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 쉬아파만 이 문제가 아니라 쉬아파 내 이런 극단 세력들도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란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들만 자꾸 모든 테러의 배후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되니까. 오히려 그런 순위파는
배경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 문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테러 단체라고 인정하기 좀 꺼려하는데 그리고 네. 일부 튄 건 알카에다나 IS 같은 데나 이 테러 단체로 이 밀어붙이는데 시아파는 뭐 이란부터 다 그런 식으로 테러 단체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억울해하죠. 아, 근데 이란은 어쩌다가 시아파의 맹주가 되게 된 건가요? 원래 이란 지역도 순위파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16세기에 그쪽에 그 파티마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파티마 왕조에 만든 세력들이 다시 시아파 종교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란 지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옆에 붙어 있던 오스만과의 이제 어떤 세력 대결을 위해서 야, 우리는 이 쟤네와 맞서려면은 이념적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시아파로의 개종을 추진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네, 맞습니다. 시아파를 강제 개종을 시킨 거죠. 개종을 시켜서 시아파 국가가 된 거네요. 네, 그때 막 순위파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하면서 거의 피로써 시아파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게 현대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때 바뀐 시아파들이 계속 이란에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시아파 세력들이 그래서 이란 옛 페르시아 지역엔 굉장히 다수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 그동안 당연히 이 시아파 이슬람 국가들은 이 식민 유럽 세력의 이 침공을 받아갖고 질이 멸렬했었죠. 질이 멸렬했고, 그 다음에 뭐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당시에 또 그 한가운데에서 좀 시달림을 받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좀 세속적인 유명한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그때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서갖고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서 이 팔라비 왕정은 아무래도 군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근대화 시켜야겠다라고 굉장히 세속 드라이브를 겁니다마는 이때 계속 이 이란에 뿌리 있게 박혀 있던 시아파 성직자들과 지역 토호들이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아무래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좀 전근대적인 토호들과 성직자들을 탄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들을 뺏기 위해서 이 팔라비 왕정이 그 당시에 토지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 이게 이런 격렬한 반발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팔라비 왕정도 큰 실책을 저질렀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 지나치게 친서방적인 움직임을 하니까 보수적인 이 이란의 토착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뒤엎은 게 이슬람 혁명, 1978년에 유명한 호메이니 혁명입니다. 그게 호메이니 혁명이군요. 네. 아마 이 호메이니 혁명에 이어서 이제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까지, 이슬람 혁명 수비대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혁명 수비대 자세히 얘기해 보죠. 네, 오늘은 일단은 어쨌든 이란이 어떻게 해서 시아파의 맹주가 됐는가, 요거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최승명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